양과는 서산 일굴기와 사시 형제들에게 흑룡담으로 가겠다고 말하고는 북쪽으로 향했다. 서산 일굴기와 사시 형제들은 신조엽이 항상 혼자 움직인다는 걸 들어온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곽양은 양과가 어떻게 구미영호를 잡을지 호기심이 일어 몰래 양과의 뒤를 밟았다. 대두기는 그런 곽양을 보고 부르려다가 곧 그만두었다. 그래, 전왕자는 신조엽을 만나러 온 거였지? 사시 형제들은 곽양이 누군지 모르는 터라 그녀가 신조엽의 뒤를 따라가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곽양은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서 따라갔다. 그런데 양과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닌가. 신조도 양과 옆에서 큰 발걸음을 떼는데 마치 말이 달리는 듯 빨랐다. 순식간에 곽양과 양과의 거리가 수십 장으로 벌어졌다. 양과는 소매를 펄럭이며 눈 위를 천천히 걷는 듯 보였지만 속도는 무척 빨랐다. 곽양은 어려서부터 곽정과 황용에게 경공수를 전수받았지만 전력을 다해 쫓아가도 양과와의 거리는 갈수록 멀어지기만 했다. 곽양은 급한 마음에 숨을 헐떡이며 소리질렀다. 저기요. 좀 기다려줘요. 그 순간 발이 휘청하더니 눈밭으로 곤두박질 쳤다. 곽양은 급한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고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귓가를 울렸다. 왜 울어? 누가 괴롭혔니?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신조대엽이었다. 언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지 곽양은 놀라고 기쁜 마음에 반색했다. 사실 양과는 곽양이 뒤따라오고 있는 걸 진작 알았다. 그래서 그녀의 경공을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걸음을 빨리 한 것이다. 그 결과 곽양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분명 명문가의 무공을 전수받았다는 걸 알았다. 넌 누구지? 어린 나이에 경공이 제법이던데 네 스승은 누구시냐? 그리고 넌 왜 날 따라오는 것이냐? 양과가 웃으며 묻자 곽양이 즉시 반문했다. 대엽의 존함은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대답할게요. 그 말에 양과는 난감해졌다. 그는 10여 년 동안 자기 진짜 얼굴을 숨긴 채 강호를 떠돌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양과가 다시 길을 재촉하려 하자 곽양이 얼른 양과에게 따라붙으며 말했다. 그동안은 대엽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젯밤 풍릉 나루터에서 대엽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영웅이라면 꼭 만나보고 싶어서 대두기를 따라온 거예요.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 실제로 보니 어때? 얼굴이 흉측해서 명성보다 훨씬 못하지. 무슨 말이에요? 대엽이 영웅이 아니라면 세상에 누가 영웅이겠어요? 곽양은 말을 하고는 자기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건 자기 부친이 양과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얼른 다시 말을 덧붙였다. 물론 대엽 말고도 세상에 유명한 영웅호걸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양과가 피식 웃으며 질문을 던졌다. 네가 영웅호걸을 몇 분이나 알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냐? 곽양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양과의 말투에 발끈했다. 그럼 내가 대볼 테니까 제 말이 맞으면 구미영호를 잡는 데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자꾸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좋아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몽골에 저항해 양양성을 지키며 백성을 보살피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야말로 영웅이 아니겠어요? 양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맞다. 곽정대엽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시지. 또 여자 영웅도 있지요. 부군을 도와 함께 성을 지키며 훌륭한 계책을 짜내는 분이시죠. 그분도 영웅이시죠. 곽대엽의 부인인 황방주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 실로 뛰어난 여걸이시지. 또 한 분 나이 드신 영웅이 계시죠. 오행술에 뛰어나고 귀신처럼 예측 불가능하신 분. 그분의 탄지신공은 천하제일이죠. 도화도주 황약사시구나. 무림의 선배님으로 항상 존경해왔다. 곽양은 자기가 말한 세 사람을 양과가 흔쾌히 인정해주자 우쭐해졌다.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개방을 이끌며 악인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돕는 분이시죠. 이분도 영웅이시죠? 노유각, 노방주를 말하느냐? 무공은 별로지만 악인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돕는다는 말은 틀림이 없지. 뛰어난 분이시다. 곽양은 자신이 언급하는 사람들을 다 아는 양과에게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양과는 머뭇거리는 곽양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백부님, 백모님, 황도주, 노방주, 이 네 분은 모두가 아는 천하의 영웅들이시다. 이 아이가 그 이름을 대는 건 상식이라 할 수 있지. 한 사람만 더 말해서 옳다고 여겨지면 너를 데리고 흑룡담에 가마.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또 한 분이 있지요. 악인을 물리치고 약자를 돕는 분으로 모두 칭찬이 자자하죠. 신조대협. 이분이 영웅이 아니라면 누가 영웅이겠어요. 그 말에 양과는 어이가 없어서 대소하고 말았다. 할 말 없게 만드는구나. 그럼 저를 데리고 가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나더러 영웅이라는데 내가 어찌 어린 너와의 약조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함께 가자.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흑룡담은 저기 있다. 금방 도착할 거다. 곽양은 즐거운 표정으로 양과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신조의 생김새가 비록 추하기는 했으나 이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등을 쓰다듬고 날개를 잡았다. 그러나 신조는 두 날개를 퍼덕거리며 곽양의 손을 뿌리쳤다. 곽양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수리형, 화내지 말아요. 어린 낭자에게 이렇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곽양은 혀를 날름거리고는 양과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다시는 신조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덧 두 사람은 흑룡담에 이르렀다. 흑룡담은 원래 큰 호수였으나 오랜 세월 동안 물이 마르고 진흙이 쌓여 지금은 늪지대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사방이 7~8리나 되었지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넓은 늪에는 흰 눈이 쌓여 있어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늪 중간쯤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 우거져 있고 눈이 덮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구미영호가 숨어 있는 듯했다. 양과는 조금 큰 나뭇가지를 꺾어 늪 속에 던져보았다. 그러자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눈 위에 머물러 있다가 잠시 뒤 천천히 늪 속으로 빠져들더니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곽양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것도 저렇게 흔적도 없이 빠져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곽양은 망연자실하여 양과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양과는 뭔가가 생각난 듯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는 5척 정도 길이의 나뭇가지 2개를 꺾어 잔가지를 쳐내고는 그걸 발밑에 묶었다. 그런 뒤 훌쩍 몸을 날려 바람처럼 늪 위를 미끄러져 갔다. 양과는 늪을 한 바퀴 돈 후 다시 돌아왔다. 곽양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대단해요. 정말 멋져요. 곽양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양과를 쳐다보았다. 그녀도 늪에 들어가서 구미영호를 잡고 싶었지만 양과를 따라 할 수는 없었다.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함께 구미영호를 잡겠다고 하지 않았니? 왜? 겁이 나는 거야? 그 말에 곽양은 가볍게 한숨을 내뱉었다.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 네 노력 여하에 달린 거 아니겠니?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4척 정도 길이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곽양에게 주었다. 이걸 네 발밑에 묶어. 곽양은 얼른 나뭇가지를 받아 발밑에 꽁꽁 동여맸다. 그러자 양과가 늪 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곽양의 손을 잡아 끌자 곽양의 몸이 저절로 늪으로 미끄러졌다.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웠지만 조금 지나자 몸이 바람을 탄 것처럼 가벼워졌다. 와, 재미있어요. 곽양은 신이 났다. 그렇게 늪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양과가 돌연 정색하며 한 곳을 주시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이 왜 그러냐며 잠시 앞을 쳐다보는데 순간 발 아래가 묵직해지더니 왼쪽 발등에 진흙이 묻었다. 순간 놀란 곽양이 비명을 지르자 양과가 얼른 그녀를 끌어올렸다. 계속 움직여. 한시도 발을 멈춰서는 안 돼. 알았어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구미영호를 봤어요? 아니. 근데 저 가운데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풀더미의 배치가 이상해. 자연스럽게 놓인 게 아니야. 두 사람은 풀더미와 나뭇가지가 놓인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자세히 살피던 곽양이 조용하게 말했다. 그렇네요. 을목은 동쪽에, 병화는 남쪽에, 술토는 중간에 있는데 북쪽은 계수가 아니고 경금의 형상이네요. 곽양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음양 오행수를 듣고 익혀서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성격이 활달하고 솔직한 언니인 곽부보다 훨씬 총명했다. 황용은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네 외조부가 너를 봤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을 거다. 황 약사는 의술과 점, 별자리, 금, 서, 그림, 바둑, 병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잡학에 능했다. 곽양은 어릴 때부터 그런 외조부의 성향을 물려받았는지 여러 가지에 두루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무공의 진전이 느린 편이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종종 뜻밖의 대담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다. 그래서인지 곽양은 집에서 소동사라고 불렸다. 양과는 곽양이 풀과 나뭇가지의 방위를 정확히 알아내는 걸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가르쳐준 것이냐? 책에서 본 거라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배치가 평범한 것으로 봐서 고수가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양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구나. 그래도 이런 늪 중간에 살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긴 하다. 양과는 곽양을 데리고 앞으로 다가가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잠시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양과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배치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모양이구나. 한번 가서 보자꾸나. 두 사람은 20여 장을 더 앞으로 미끄러져 간 후 풀과 나무들이 쌓여있는 곳에 다다랐다. 발밑을 보니 그곳은 늪이 아닌 땅이었다. 평범한 배치라 하더니 과연 그랬던 모양이다. 이 늪 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구나. 양과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풀 사이로 작은 여우 2마리가 튀어나왔다. 바로 구미영호였다. 구미영호는 빠른 속도로 늪지대를 지나 눈밭 위로 달아났다.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곽양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양과는 최상의 경공으로 몸을 날려 구미영호를 뒤쫓았다. 하지만 구미영호가 너무 빨라서 좀처럼 따라잡지를 못했다. 그렇게 양과와 여우는 눈밭 위를 질주하며 쫓고 쫓기었고 곽양은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신이 나서 환호를 지르며 양과를 응원했다. 양과는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몸을 살짝 굽혀 왼손으로 눈을 한 움큼 쥐고는 앞서가는 구미영호를 향해 던졌다. 정신없이 뛰고 있던 구미영호는 머리에 눈덩이를 맞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양과는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내공을 씻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구미영호는 눈밭 위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모습을 보고 꼬리를 감추고 풀숲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감이 나오지 못했다. 양과가 쓰러진 구미영호를 손으로 잡아보니 여우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게 죽은 것 같았다. 이런, 생각보다 내력이 많이 실렸었나? 죽은 여우의 피도 내상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군. 양과는 죽은 여우를 들고 곽양 곁으로 미끄러져 갔다. 죽어버렸으니 어쩌지? 곽양은 양과의 손에 매달려 있는 여우를 들여다보았다. 여우가 참 귀엽게 생겼네요. 이 여우는 죽어서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니 살아있는 놈을 다시 잡아야겠군. 그러면서 양과는 죽은 여우를 땅에 던졌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놈이 죽은 척 한 것인지도 모르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죽은 게 분명했다. 제가 다른 여우를 몰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곽양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아까 여우가 들어간 풀 속을 헤집었다. 그런데 들어간 나뭇가지가 빠지지 않았다. 마치 풀숲에서 누군가가 잡고 놔주지 않는 것 같았다. 곽양은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그런데 오히려 나뭇가지가 점점 끌려 들어갔다. 곽양이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리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백발의 노파가 곽양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곽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서 양과 곁에 바짝 붙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여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노파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작고 반짝이는 눈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그놈은 그때까지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양과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내가 저 여우에게 속았구나. 보아하니 이 여우들은 노파가 기르는 것 같은데 저 노파는 대체 누구지? 어쨌거나 이제 여우를 잡기가 제법 힘들겠군. 양과는 그 노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후배가 허락도 없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노파는 두 사람을 살펴보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난 이곳에 응거하고 있어 손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만 돌아가거라. 목소리는 가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 가장자리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금 노파의 모습은 음산하고 무서우나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 같았다. 양과는 다시 한번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제 친구가 내상을 입어 구미 영호의 피가 있어야 치유된다고 합니다. 노 선배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인명을 구해주신다면 저와 제 친구는 그 큰 덕에 감흡할 것입니다. 그 말에 노파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었다. 한참 동안 끊이지 않는 그 웃음에는 비통함과 음산함, 그리고 도끼가 서려 있었다. 노파가 입을 열었다. 내상을 입어서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그래, 그런데 왜 내 아이가 내상을 입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그 말에 양과는 놀라서 물었다. 선배님의 자제분이 내상을 입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치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양과의 말에 분노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해주겠다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이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죽고 말았다. 시체가 이미 흙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양과는 노파가 과거 일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멋대로 구미 영호를 잡으려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양과가 공손하게 말하자 백발의 노파가 눈망울을 굴리면서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으니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혼자 이 늪에 살면서 이 여우들을 자식처럼 길러왔다. 네가 이 여우들을 잡아가려면 여우 대신에 저 아이를 남겨놓고 가거라. 저 아이는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양과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온통 진흙투성이의 나뭇가지뿐이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게 어때요? 10년도 좋고 20년도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선배님을 귀빈으로 대접하실 거예요. 어때요? 곽양의 말에 노파가 얼굴을 찌푸리며 호통쳤다. 네 부모가 뭐길래 감히 나를 모신단 말이냐? 곽정과 황용을 모욕하는 노파의 말을 곽부가 들었다면 분명 화를 내며 대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곽양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러곤 양과에게 혀를 쑥 내밀어 보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넘겼다. 곽양은 성격이 호탕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웃어넘길 뿐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양과는 어린 나이에도 성격이 원만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곽양이 그저 대견해서 마주 눈을 찡긋하고는 노파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선배님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신다니 참으로 귀한 인연이지만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저희 멋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또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이 아이와 어떻게 되느냐? 양과가 잠시 머뭇거리자 곽양이 나서서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은 그저 시골 사람이라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 큰오빠예요. 그러면서 곽양은 양과를 바라보았다. 양과도 곽양을 바라보고 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비록 양과는 얼굴에 인피가면을 쓰고 있어 음산하고 무서웠지만 눈만은 친근하고 따뜻했다. 제 누이는 철이 없어서 여기에 있으면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말에 노파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저 아이를 놓고 갈 수 없다면 어서 썩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노파는 양과와 곽양에게 장풍을 날렸다. 곽양은 한풍이 휘몰아쳐 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양과는 소매를 살짝 휘둘러 자신을 향해 밀려온 장풍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곽양을 겨냥한 장풍을 막아주었다. 노파는 그저 흥룡담에서 이들을 내쫓으려는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큰 내공을 싣지 않고 가볍게 장풍을 날려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보통 사람이 견뎌낼 만한 장풍은 아니었다. 노파는 두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서 있자 놀랍기도 했지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것들 봐라. 노파는 단전에 힘을 모으고 조금 전보다 훨씬 큰 내공을 실어 다시 장풍을 날렸다. 이번에는 상대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공격이었다. 곽양은 장풍이 몰아치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과가 소매를 휘두르자 한기가 금세 사라졌다.
양과와 노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내공을 겨루었다. 노파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으나 양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노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번개처럼 몸을 앞으로 날려 일장을 날렸다. 그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퍽 하는 소리만 들리며 동작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노파의 일장은 정확히 양과의 가슴에 맞았다. 노파는 일격을 가한 후 곧 이장 뒤로 물러나 양과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곽양은 깜짝 놀라 양과의 손을 잡아 끌며 물었다. 큰오빠 괜찮아요? 그때 노파의 음산하고 매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한음전에 맞았으니 내일 정오까지만 살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자업자득이니 너 스스로를 탓하거라. 그러나 그건 노파의 생각일 뿐 이미 입신의 경지에 오른 양과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양과는 노파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 데다 자기들이 노파의 거처에 몰래 침입한 것이기에 그저 대응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노파는 20여 년 동안 이 한음전을 수련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랬기에 노파는 양과가 자신의 한음전을 맞았으니 당연히 내장이 파열되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양과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짓고 있자 노파는 양과가 괜한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곳 흑룡담에서 시체를 보고 싶지는 않구나. 내일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을 테니 얼른 저 꼬마를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거라. 그 말에 양과는 미소를 지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 선배님은 이곳에 은거해 계시느라 세상에 신공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는군요. 양과는 일부러 크게 웃었다. 웃음소리에 실린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온 천지가 흔들리는 듯했다. 노파는 양과가 전혀 내상을 입지 않은 걸 알고는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몸이 휘청거렸다. 노파는 자신이 양과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양과의 웃음이 멈추기 전에 얼른 품 안에 구미영호를 들어 한 입에 물고 또 다른 한 마리를 풀숲에서 꺼내 품 안에 넣었다. 그런 뒤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로 대단한 무학을 지녔구나. 탐복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나 강제로 이 늙은이의 여우를 뺏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나는 이것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양과는 노파의 단호한 말투에 한동안 머뭇거렸다. 사숙강의 목숨을 살리려고 어찌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단 말인가. 그때 뒤에서 불경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아미타불. 노승 1등이 영고를 만나러 왔소이다. 1등 대사의 목소리를 듣고 곽양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울리지 않는 걸 봐서는 분명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곽양은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1등 대사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났다. 할아버지인 황약사와 함께 무림의 5대 고수로 불리는 절대 고수이며 곽양 자신이 어린 시절 납치되었을 때 1등 대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무시 형제의 아버지인 무삼통의 사부라는 말도 들었다.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1등 대사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들으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양과 또한 기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1등 대사가 사용한 것이 상승 내공인 천리전음이라는 걸 알고는 그 심오한 내공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노파의 이름이 영고였구나. 1등 대사께서 무슨 일로 그녀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만약 1등 대사가 도와준다면 구미영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흑룡담의 노파는 바로 영고였다. 옛날 1등 대사가 대리국의 군왕으로 있을 때 영고는 그의 귀비였다. 그런데 그녀는 주백통과 몰래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다. 후에 구천인이 철장공으로 아이에게 부상을 입히자 당시 단왕야였던 1등 대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런 탓에 아이는 곧 죽고 말았고 단왕야는 이 일을 후회해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영고는 원래 상서의 흑소에 살았는데 흑룡담이 주백통이 있는 곳과 더 가깝고 경관 또한 흑소와 비슷하면서도 더 넓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편 1등 대사는 영고가 흑룡담에 살고 있는 걸 알고 그 부근에서 7일 동안 머물며 매일같이 만나기를 청했다. 하지만 영고는 과거의 원한을 떠올리며 끝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영고는 몇 발짝 뒤로 물러나 장작더미 위에 앉았다. 그녀의 두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잠시 뒤 1등 대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노승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으로 왔으니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러나 영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등 대사의 무공이면 이곳에 들어오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왜 멀리서 애원하고만 있는 것일까? 양과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때 1등 대사의 목소리가 끊기자 주위가 곧 잠잠해졌다. 큰오빠, 1등 대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한번 뵈러 가고 싶어요. 좋아, 나도 그러려던 참이다. 그때까지도 영고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양과는 곽양의 손을 잡고 눈밭을 미끄러져 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돌연 곽양이 물었다. 1등 대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1등 대사는 동북 쪽에 있어.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도 실은 멀리 계시지. 천리전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큰오빠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양과가 피식 웃었다. 말이 천리전음이지 사실은 몇리 정도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도 정말 대단한 무공이지. 1등 대사와 같은 공력을 가지려면 너같이 총명한 아이도 백발이 되어야 가능할 거야. 곽양은 총명하다는 칭찬을 듣자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런데 큰오빠, 오빠랑 1등 대사가 싸우면 누가 더 강한가요? 1등 대사는 당대 5대 고수 중 한 분으로 남재라고 불리신다. 내가 어찌 그런 분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이 수리를 미끄러져 가자 저 멀리 흰 눈 위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회색 가사를 걸치고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1등 대사가 틀림없었다. 양과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과 대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양과는 곽양을 데리고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1등 대사가 서 있는 곳은 흑룡담의 외곽이었다. 1등 대사는 양과라는 말을 듣자 반색하다가 양과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자 황망히 부축해 일으켰다. 현질께서는 별거 없으신가? 입신의 경지에 오른 걸 축하하네. 양과는 몸을 일으키다 1등 대사 뒤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보았다. 낯빛이 누렇고 두 눈이 굳게 감겨있는 게 꼭 시체 같아 보였다. 흠칫 놀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자은이었다. 자은 법사님이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적에게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었네. 내가 살려보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네. 양과는 몸을 굽혀 자은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의 맥박은 아주 느리고 약했다. 자은 법사님 같은 고수께서 어쩌다 이런 독수를 당했단 말입니까? 나와 자은은 함께 상서에 은거해 있었는데 몽골 대군이 오랫동안 양양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우회에서 대리를 공격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자은은 내가 고국을 걱정하자 소식을 알아보겠다며 나갔는데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일세. 두 사람은 하루 밤낮을 꼬박 싸웠는데 결국은 자은이 치명상을 입고 말았지. 양과가 화를 내며 말했다. 금융국사 그놈이 다시 중원에 나타났군요. 곽양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어떻게 금융국사인지 아세요? 1등 대사님은 금융국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대사님께서 하루 밤낮을 꼬박 싸웠다고 했지. 세상에 자은 대사님과 그 정도로 무공을 겨룰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히지. 그중 이런 독수를 쓸만한 사람은 금융국사밖에 없어. 그 말에 곽양이 말했다. 그런 나쁜 사람은 가만두면 안 돼요. 복수를 해드려야죠. 곽양의 이 말을 듣고 죽은 듯 누워있던 자은이 눈을 번쩍 뜨더니 곽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양이 말했다. 왜 그러세요? 복수하지 말라고요? 우리 오빠가 금융국사한테 질까봐 걱정되세요? 그러자 1등 대사가 대신 말했다. 낭자, 내 제자는 평생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10여 년 동안 죄가를 갚으려고 노력해왔소. 그러나 아직 한 가지 과오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제자는 결코 남이 자기 복수를 해주는 걸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있소. 그래야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곽양이 말했다. 그럼 그 노파에게도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건가요? 하지만 저 할머니는 마음이 독해서 결코 쉽게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1등 대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오. 여기서 7일 밤낮으로 용서를 구했건만 만나주지도 않는구려.
양과는 순간 아까 아이가 다쳤는데 고쳐주려 하지 않았다는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혹시 노파의 아이가 치료받지 못한 일 때문인가요? 그 말에 1등 대사가 약간 휘청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나 보군. 저는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다만 아까 늪에서 그 선배님이 한 말을 듣고 추측한 것입니다. 양과는 자기가 왜 구미 영호를 잡으려 했고 노파와 어떻게 만났는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1등 대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영고라고 하네. 한때 나의 아내였지. 그녀의 성격이 이렇게 된 건 내가 그때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는 자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네. 양과는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은을 보자 의협심이 동했다. 대사님, 제가 감히 나서서 그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과의 말을 듣자 1등 대사는 일순 얼굴에 기대감이 일었다. 현질이 잘 말해서 나오도록만 해준다면 그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지. 하지만 결코 폭력을 써서는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우리 죄가 더 늘어나는 셈이니. 그 말에 양과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한 뒤 손수건을 꺼내 4조각으로 찢었다. 내상으로 기력이 쇠해졌을 자은의 귀를 손수건 조각으로 막고 진흙을 뭉쳐서 또 막았다. 그러고는 나머지 2조각을 곽양에게 건넸다. 곽양은 그걸 받아들고 얼른 귀를 막았다. 양과는 자은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 무례를 사죄한 후 1등 대사에게 말했다. 제가 감히 대사님 앞에서 작은 재주를 하나 부려볼까 합니다. 1등 대사가 합장하며 말했다. 현질의 신공이 얼마나 높은지 익히 알고 있네. 한 수 배워보겠네. 양과는 몇 마디 겸손의 말을 건넨 뒤 기를 단전에 모으고 왼손으로 허리를 쓰다듬으며 장소를 날렸다. 그러자 처음에는 소리가 청량하게 공기를 가르더니 점점 천둥이 치는 듯 기세가 강해졌다. 그러곤 굉음으로 변하더니 청천벽력처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곽양은 천조각으로 귀를 막고 있는데도 그 소리에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뛰며 얼굴색이 변했다. 굉음이 쉬지 않고 울리자 곽양은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벼락을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곽양은 그저 양과가 제발 소리를 멈춰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벼락 같은 굉음이 끊이지 않고 울리더니 이제는 태풍 같은 바람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곽양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비명은 양과의 소리에 완전히 덮여 곽양조차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그때 1등 대사가 손을 뻗어 곽양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온기가 1등 대사의 손을 통해 전해져 왔다. 곽양은 1등 대사가 내공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걸 알고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운공을 했다. 양과의 장소는 여전히 천군만마가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듯 사나운 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듯 거세게 울렸다. 하지만 아까처럼 그렇게 혼이 달아날 정도는 아니었다. 양과는 일각 동안 쉬지 않고 소리를 내질렀는데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1등 대사는 탐복해 마지 않았다. 소리가 너무 거칠어 순양의 전기는 아닌 듯 했지만 자신이 한창 때에도 이런 내공을 지니지 못했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 더욱 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공이 정말 대단하구나. 가히 당대 최고수라 할 만하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런 내공을 얻은 걸까? 1등 대사는 자은의 손을 잡고 그가 진동을 이길 수 있도록 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시 향이 반쯤 탈 시간 정도가 흐르자 흑룡담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양과는 소매를 훅 털며 소리를 멈추었다. 곽양은 머리가 멍하며 터질 것만 같아 숨을 몰아쉬었다. 단왕이야. 당신의 그 막강하고 강압적인 소리가 결국 나를 끌어내게 했군요.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보자는 거죠? 내가 아니라 이 현질께서 불러낸 것이오. 말하는 동안 그림자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 바로 영고였다. 영고는 1등 대사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단왕야 외에도 이런 심오한 내공을 지닌 고수가 있었다니. 얼굴을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아직 머리가 검은 걸로 봐서는 많아봤자 30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무공을 익혔을까? 영고는 조금 전 양과의 장소로 인해 내상을 크게 입을 뻔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안색이 굳어 있었다. 이 늙은이가 졌다. 여우를 줄 테니 어서 가지고 가거라. 영고는 차갑게 내뱉고는 여우의 목덜미를 잡아 양과에게 던졌다. 그러자 양과가 정중하게 말했다. 선배님, 여우 때문이 아닙니다. 대사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시니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영고는 1등 대사를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황야께선 무슨 일로 저를 보자 하셨습니까? 과거지사는 이미 꿈과 같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옛날 호칭으로 날 부르시오. 이자를 알아보시겠소? 1등 대사는 땅에 누워있는 자은을 가리켰다. 자은은 승복을 입고 30여 년 전 화산 정상에서 만났을 때와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영고는 흘기 쳐다보고는 말했다. 제가 이중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난날 중수법으로 당신 자식을 다치게 한 자를 기억하시오. 그 말에 영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구천인, 그놈은 죽어서 가루가 되더라도 잊지 못합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이건만 아직도 원한을 갖고 있구려. 이 사람이 바로 구천인 이외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원한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구려. 영고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자은의 가슴을 움켜잡으려는 듯 손톱을 세웠다. 자세히 보니 구천인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두 뺨이 깊이 파여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천인이라고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왔죠? 스스로 자신의 죄가 너무 깊다는 걸 깨닫고 출가의 승려가 되었소. 법명은 자은이요. 그 말에 영고는 코웃음을 쳤다. 출가해서 중이 되면 내 아이를 죽인 죄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건 엄연히 죄를 지은 것이오. 출가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소. 지난날 당신의 자식을 다치게 한 일을 뉘우치며 이렇게 천리길을 달려온 것이오. 자은은 중상을 입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러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영고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증오와 원한으로 일그러졌다. 평생 동안의 고통과 불행이 이 한순간에 모두 분출되는 듯했다. 곽양은 영고의 무시무시한 표정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영고가 손을 들어 자은을 내리치려는 걸 보고 고함을 질렀다. 잠시만요. 이미 이렇게 다친 사람을 공격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영고가 비웃듯 말했다. 저놈은 내 아이를 죽였고 그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다. 오늘에서야 내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나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따지는 것이냐? 자은 법사님이 후회하고 계시니 용서해 주세요. 영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마른 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쉽게도 이야기하는구나. 영고는 곽양과 말싸움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은을 응시하더니 손을 들어 막 내리치려 했다. 그런데 죽은 듯 누워있던 자은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본 영고는 순간 멍해져서 손을 치켜든 채 자은을 내려다봤다. 그래, 그런 것이구나. 지금 내 손으로 널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널 편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음산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에 듣는 이의 몸이 다 오싹해졌다. 그때 지켜보던 양과가 나섰다. 영고 선배님, 전 당신들 사이의 원한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배님의 언행이 너무 지나치신 듯하니 무례하지만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영고는 놀라서 양과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양과가 무공을 사용한다면 자신으로서는 어쩌지 못할 것이니 원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왜 우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고 1등 대사 역시 당황스러웠다. 영고는 흐느끼며 자기 가슴을 때렸다.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기어이 네 힘에 제압되는구나. 나는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주저앉다니 원통하다. 그러자 양과가 황급히 물었다. 선배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곽양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쓸모가 없겠지만 1등 대사님과 저희 오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영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사람을 데려와 준다면 여우도 줄 것이고 구천인과 화해도 할 것이다. 모두 네 뜻대로 하겠다.
선배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신데요? 곽양의 말에 영고는 1등 대사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분에게 물어보거라. 영고의 얼굴에 홍조가 은은히 피어오르자 곽양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럼을 타는구나. 1등 대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노안동 주백통 사형을 말하는 것이지. 주백통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라네. 그 말에 곽양은 대경실색했다. 노안동이라고요? 양과도 반색하며 말했다. 저는 그분과 친합니다.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영고는 양과의 손을 잡으며 재촉했다. 좋아, 네가 간다면 믿겠다. 내 이름은 영고다. 먼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내 이름을 말하고 데려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숨어버릴 테니까. 양과는 1등 대사가 고개를 가로젓는 걸 보고 필시 주백통과 영고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다. 노안동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영고가 말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100리쯤 가다 보면 백화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벌을 키우며 살고 있다. 양과는 주백통이 벌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용녀가 생각났다. 예전 소용녀가 주백통에게 옥봉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떠오르자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좋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갈 테니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양과는 영고에게 백화곡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세히 물어본 후 길을 떠났다. 그런데 곽양이 양과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양과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1등 대사님은 무학이 깊고 자애로운 분이시다. 여기 남아서 가르침을 청하거라. 1등 대사께서 조금만 지도해 주어도 너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자 곽양이 고개를 내저었다. 싫어요. 오빠랑 같이 노안동을 보러 갈 거예요. 그 말에 양과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왜 그냥 놓치는 것이냐. 그러나 곽양은 계속해서 양과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래, 좋다, 함께 가자. 양과는 곽양의 손을 잡고 경공으로 바람같이 달려갔다. 곽양은 양과가 손을 끌어주자 몸이 가벼워져 한결 편했다. 달리던 양과가 고개를 위로 들고 휘파람을 한번 불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곽양이 얼른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이건 신조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고 신조가 오른쪽 나무숲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수리 형, 지금 북쪽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신조는 긴 울음을 날리더니 양과 옆에서 걸음을 옮겼다. 몇 리 정도를 가자 신조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곽양은 양과가 끌어줘도 힘에 부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자 신조가 답답했는지 무릎을 약간 구부려 등을 대주었다. 수리 형이 너를 업고 가려나 보다.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곽양은 옷깃을 여미면서 공손하게 경의를 표하고 이내 등에 올라탔다. 신조가 성큼 걸음을 떼자 곽양의 귓가에 바람이 스쳤고 길 양옆의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양과는 소매를 휙휙 날리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조의 곁을 따라갔고 간간히 곽양과 강산의 풍경을 이야기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곽양은 너무나 즐거웠다. 평생 오늘처럼 재미있고 신기한 일은 처음 겪었다. 그녀는 신조가 좀 더 천천히 달려 백화곡에 조금 늦게 도착했으면 하고 바랐다. 어느덧 일행은 영고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100여 리를 달려갔다. 녹음이 우거진 계곡을 돌아가니 사방에 붉고 노랗고 흰 꽃들이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오는 동안에는 길이 온통 눈밭 아니면 진흙투성이었는데 이곳에 다다르니 갑자기 딴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백화곡에 도착한 곽양은 신조의 등에서 폴짝 뛰어내려 인사를 한 후 양과와 나란히 걸어갔다. 계곡에 들어가서 몇 번을 굽이 돌자 양편에 높은 절벽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세 그루의 큰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사이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 그때 윙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옥봉이 나무 사이로 날아왔다. 양과는 주백통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목청을 높여 불렀다. 주백통 형님, 아우 양과가 친구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양과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여 년 전 주백통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머리와 눈썹이 하얗게 새었는데
지금은 머리와 수염, 눈썹 등이 반쯤은 거무스레해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주백통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우, 이제야 날 찾아왔군. 그런데 왜 그런 귀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가? 주백통은 양과가 쓴 인피 가면을 벗기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양과는 살짝 어깨를 틀면서 고개를 틀어 피했다. 하하하. 대단하군, 대단해. 이 노안동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해. 곽양은 주백통이 양과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우쭐해졌다. 어르신의 무공은 젊었을 때가 강했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강한가요? 그러자 주백통이 껄껄껄 웃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백발이었는데 지금은 검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이 옛날보다 더 강하지. 그럼 지금도 오빠를 못 이기니 예전에는 더욱 이기지 못했겠네요. 주백통은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지라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꼬마아이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고는 갑자기 두 손을 뻗어 곽양의 등과 허리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세 바퀴 돌린 후 땅에 내려놓았다. 신조는 곽양을 태우고 오면서 정이 들었고 자신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곽양한테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주백통이 갑자기 곽양을 공중으로 들어올리자 날개를 퍼덕거리며 주백통을 치려 했다. 주백통은 쌍장을 날려 반격했다. 그렇게 두 힘이 서로 부딪히자 주백통은 휘청거렸고 신조의 날개 힘은 옆으로 비켜갔다. 신조가 다시 공격하려는 걸 양과가 서둘러 저지했다. 수리형, 예의를 갖춰요. 이분은 제 선배님이에요. 그제야 신조는 날개를 거두고 우뚝 섰으나 그 표정은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주백통은 탐복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훌륭한 짐승일세. 힘이 대단해. 이렇게 거들먹거릴 자격이 있군. 이 수리형은 100살이 넘었으니 형님보다 훨씬 연배가 높아요. 형님, 그런데 어떻게 이리도 젊어지셨어요? 서리 내린 수염이 이렇게 검게 변할 수도 있나요? 이 수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구나. 예전에는 하얗게 변하더니 지금은 또 검게 변하니 어쩌겠나. 그런데 아우는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그 말에 양과가 진지하게 말했다. 형님께서 한 사람만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만나란 말이냐? 그분의 이름을 말해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양과의 말을 듣자 주백통은 어렴풋이 그가 온 이유를 짐작했다. 세상에 만나지 않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하나는 단왕야이고 또 하나는 그의 귀비인 영고다. 두 사람만 빼고는 누구든 만날 수 있어. 그 말에 양과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양과는 주백통의 성격을 잘 알기에 그의 호승심을 자극하려 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나 보군요. 그래서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까? 주백통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 노안동이 아주 비열한 짓을 해서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양과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주백통이 영고를 만나려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양과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이었다. 그럼 두 사람에게 큰 화가 닥쳤어도 못 본 척 하실 겁니까? 그 말에 주백통은 화들짝 놀랐다. 항상 1등 대사와 영고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온 그는 행여 두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걱정 없이 웃음 띤 곽양의 표정을 보고 양과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았다. 어디 날 속이려고? 단왕야의 무공이 얼마나 강한데 어려운 일을 당하겠느냐? 만약 단왕야도 못 이기는 무서운 적이 정말 있다면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영고가 형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백통은 순간 낯빛이 파랗게 변하더니 두 손을 벌벌 떨며 정색하고 말했다. 아우, 그런 말을 꺼내려면 200화국에서 나가주게. 그리고 다시는 절대 찾아오지 말게. 그러자 양과는 소매를 휙 털며 말했다. 형님, 저를 백화국에서 쉽게 쫓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허허, 나와 겨뤄보겠다는 건가? 한 수 배워보지요. 만약 제가 지면 당장 백화국을 나가서 영원히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지면 저를 따라 영고를 뵈러 가셔야 합니다. 그건 아니지. 먼저 내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질 리가 없고 둘째 내가 진다고 하더라도 영고를 만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말에 양과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겨도 안 만나고 져도 안 만나겠다니 그럼 왜 대결을 하는 겁니까? 주백통도 화를 내며 말했다. 안 만난다면 안 만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말과 동시에 주백통의 일격이 양과를 향해 날아들었다. 주백통은 백화곡에 응거하면서도 매일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백통 정도의 경지에 오른 고수는 적수를 찾기 힘든 법인데 양과가 무공을 겨루자고 하니 영고의 일 따위 금방 잊어버리고 신나게 양과에게 달려들었다. 내 공격을 받아봐라. 주백통은 오른쪽 주먹을 내지르며 72초의 공명권을 전개했다. 그에 맞서 양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센 파도 속에서 수련해온 장법으로 반격했다.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두 고수의 권과 장이 충돌하자 그 기파의 충격으로 백화곡 전체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진동으로 울렸다. 사방에서 천둥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나뭇가지들이 산산이 부러졌다. 주백통은 신이 나서 소리쳤다. 멋지구나. 아주 훌륭한 장법이야. 이래야 싸우는 맛이 나지. 두 사람의 권력과 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곽양은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했다. 그러는 사이 주백통은 공명권의 72초씩을 모두 사용했다. 주백통은 수십 년 동안 수련한 공명권이 양과를 이기지 못하자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하군. 그럼 이것도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돌연초식을 바꾸어 왼손으로 권법을 날리고 오른손으로 장법을 날리며 좌우 호박술로 협공을 전개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양과가 수세에 몰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곽양은 두 사람의 절묘한 무공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양과가 수세에 몰렸다는 건 알아보았다. 곽양은 놀라서 바라보다 문득 아버지가 무공을 가르칠 때 두 손으로 각기 다른 무공을 사용해서 자신과 형제들의 공격을 받아낸 게 떠올랐다. 주백통이 사용하는 건 바로 아버지의 그 무공인 것 같았다. 곽양은 주백통이 아버지에게 전수해 준 것인지 아니면 주백통이 몰래 아버지의 무공을 훔쳐 배운 것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노안동, 그만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큰오빠, 싸우지 마세요. 그러자 주백통이 성큼 두 걸음 걸어와서는 소리쳤다. 뭐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냐? 이 괴상한 무공은 우리 아버지한테 훔친 거죠? 그걸 우리 오빠한테 사용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주백통은 곽양이 말끝마다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 곽양이 정말 양과의 친동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양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기억나지 않았다. 또 헛소리로구나. 이 무공은 내가 동굴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어째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훔쳤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곽양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좋아요, 훔친 게 아니라고 쳐요. 우리 오빠는 한 팔밖에 없는데 두 팔로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빠도 팔이 두 개였다면 벌써 이겼을 거예요. 주백통은 순간 멍해졌다.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양과의 손이 두 개였어도 동시에 두 개의 무공을 구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주백통은 득이양양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외팔이라는 걸 이용하고도 영웅오거리예요? 대결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누가 정말 강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저놈처럼 여자한테 팔을 하나 잘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에 곽양은 깜짝 놀라 양과를 쳐다봤다. 여자가 팔을 자른 거였구나. 대체 어떤 나쁜 여자가 그랬을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손을 허리띠에 묶고 한 팔로만 싸우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주백통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예전에 도화도에서도 황약사와 그렇게 싸운 적이 있었기에 곧 오른팔을 허리띠에 쑤셔 넣었다. 이젠 이겨도 불만이 없겠지? 곽양과 주백통이 말싸움을 하는 사이 양과는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팔을 잃은 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외팔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다. 비록 팔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천하의 그 누구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주백통이 오른팔을 쓰지 않겠다고 하자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팔이 하나라서 팔이 두 개인 노안동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양과의 말을 듣자 곽양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동생이 오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양과를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당대 영웅 대엽으로 명성을 날리는 신조 대엽을 무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곽양은 주백통에게 달려가 오른팔을 허리띠에서 풀어주었다. 우리 오빠는 한 팔만으로도 어르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다시 한번 싸워보세요. 양관은 주백통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옆으로 살짝 구부리며 일장을 뻗었다. 그러자 주백통 역시 왼손으로 일권을 날렸다. 그러나 양과의 약점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 오른팔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주백통은 한 팔로 변화무쌍한 무공을 펼쳤다. 주백통이 한 팔만 사용하는데도 양과는 100여 초씩이 지나도록 주백통을 압도하지 못하고 백중지세만 겨우 유지했다. 양과는 순간 종남산 고묘 석벽에서 보았던 구음진경이 떠올랐다. 주백통이 사용하는 이 권법은 구음진경의 권법을 약간 변화시킨 것 같았다. 구음진경의 권법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함께 사용해서 저의 아면소훈장을 받아보십시오. 주백통은 양과가 자기 권법의 내력을 알아보자 화들짝 놀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구음진경의 무공을 사용해 사형의 유지를 어긴 것이다. 게다가 양과가 또 무슨 아면소훈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더욱 놀랐다. 주백통은 어릴 때부터 무공을 좋아해서 각파의 무공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는데 아면소훈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뻗은 일장을 주백통이 맞받아치니 양과의 왼팔에서 연거푸 기파가 터져나왔다. 이에 깜짝 놀란 주백통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호기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무공이냐? 이건 아면소훈장의 13초식으로 심경육도라고 합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중얼거렸다. 처음 들어보는구나. 이건 제가 만들어낸 17로 장법이니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양과는 소용녀와 절정곡 단장회에서 헤어진 뒤 신조를 만나 파도 속에서 독고구패가 남긴 무공을 수련했고 수년의 수련 끝에 양과는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 양과의 내공이 절정의 경지에 오른 이후부터는 일장을 살짝 뻗기만 해도 해변의 바위들이 산산조각 나곤 했다. 양과는 이때부터 고심하며 장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출수 방식은 일반 무공과 완전히 달랐고 무공의 중심은 내공에 있으며 도합 17로로 구성된 새로운 장법이었다. 양과는 일생 동안 많은 무학의 대가들에게 지도를 받았다. 전진교에서는 현문정종의 내공을 배웠고 소용녀에게서는 옥녀심경을 배웠다. 그리고 고묘에서 구음진경을 보았고 구양봉에게서는 한마공과 기를 역행하는 법을 배웠다. 그뿐만 아니라 홍칠공과 황용에게 타구봉법을 배웠고 황약사에게 탄지신공과 옥소건법을 배웠다. 양과는 일양지를 제외하고는 동사, 서독, 남제, 북계, 중신통의 무학을 모두 다뤄본 셈이었다. 여기에 고묘파의 무학과 자신만의 것을 더하니 그제야 그가 익힌 모든 무학이 융화되어 완연한 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는 파리 하나라 초식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러 무학의 통상적인 이치를 정반대로 응용했다. 양과는 이 장법을 아면소훈장이라 칭했는데 이건 강엄의 별부 중 슬퍼서 넋이 빠진 것은 이별했기 때문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주백통은 양과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무공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꼈다. 더 보고 싶으니 어서 보여다오. 그러면서 왼손을 뻗어 일장을 날렸다. 이에 양과가 장을 아래로 비스듬히 내리치니 거대한 기파가 주백통의 사방을 에워쌌다. 주백통은 이 일장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왼손에 내공을 모아 사방 팔방으로 기파를 날려 공격을 막았다. 두 사람의 장력이 부딪히자 천지를 진동하는 충격과 함께 파공음이 사방을 뒤흔들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주백통의 몸이 다 휘청일 정도였다. 주백통은 가슴에 탁한 기를 훅 토해내고는 갈채를 보냈다. 대단해. 이건 이름이 무엇이냐? 기인 우천이라 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무중생유입니다. 주백통은 무중생유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피식 미소를 지었다. 양과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면소훈장을 날렸다. 그런데 이번 공격은 앞서 공격보다 그 위력이 더욱 컸다. 결국 주백통은 줄곧 사용하지 않던 오른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 팔로 전력을 다해 겨우 1초씩의 장법을 막아냈다. 그러고도 반격할 여유는 없었다.
양과는 주백통이 자신의 기습 공격을 모두 받아내자 속으로 탄복해 마지 않았다. 주백통은 양손으로 좌우 호박수를 전개하며 오른손으로는 대복마권을 구사하고 왼손으로는 공명권을 전개했다. 서로의 공격이 부딪히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두 사람은 모두 서로의 무공에 탄복했다. 아면소 혼장을 수련한 이래 주백통이 가장 강한 상대구나. 만약 이긴다 하더라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진짜 승부를 보려고 진심으로 싸우면 누구 하나 죽거나 치명상을 입게 될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홍칠공과 의부인 구양복 역시 전력을 다해 싸운 결과 모두 죽고 말았지. 여기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 양과는 공격을 멈추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실로 대단하십니다. 아우가 졌습니다. 그러고는 곽양을 돌아보며 말했다. 누이 선배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니 우리끼리 돌아가자. 그 말에 주백통이 서둘러 말했다. 잠시만. 무슨 소원장이니 하는 게 17로가 있다면서 나머지 13로는 보여주지도 않고 왜 벌써 가려는 것이냐? 그때 곽양이 머리를 극적이며 궁금해서 주백통에게 물었다. 어르신 대체 왜 영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주백통이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소시적에 실수를 한 일이라 말하려니 정말 난처하구나. 그러자 곽양이 웃으며 대꾸했다. 일단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주백통은 천진무구한 곽양의 표정을 보고 다시 양과를 바라보았다. 좋아, 내가 소시적 잘못한 일을 말해줄게. 대신 절대 웃으면 안 된다. 그럼요. 감히 누가 웃겠어요? 곽양은 주백통의 손을 잡고 친근하게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러자 주백통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떤 사유로 사형인 왕중양을 따라서 대리국의 단왕야를 만나러 갔는지, 또 어떻게 하다 유기비에게 무공을 가르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아직도 영고가 자신에게 미련을 못 버린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 자신이 왜 그런 영고를 피하게 되었는지, 또 단왕야가 왜 화를 냈으며 왜 결국 황희를 버리고 출가해서 중이 되었는지 등을 괴로운 얼굴로 털어놓았다. 곽양은 넋을 잃고 듣고 있다가 주백통의 말이 끝나자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물었다. 그럼 단왕야는 유기비 말고도 첩이 있었어요? 대송 천자의 3,000명 후궁보다는 못하겠지만 3개의 궁전에 별당이 6개 있었으니 수십 명은 좋게 되었겠지.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은 후궁이 수십 명이나 있는데 어르신은 부인이 한 명도 없으니 친구 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유기비를 어르신께 주어도 되었겠네요. 주백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때 단왕야도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유기비는 단왕야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 때문에 황제 자리까지 마다하고 중이 되었어. 그러니 난 정말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야. 양과가 말했다. 1등 대사가 출가한 건 형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왕야가 형님께 미안해서 출가한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궁금해하며 말했다. 단왕야가 나한테 미안해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형님의 아이를 해쳤는데 단왕야가 구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과는 1등 대사와 주백통의 말을 듣고 진상을 추측해서 말했다. 주백통은 영고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얼핏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껏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양과가 진지하게 그 일을 꺼내니 너무나 생소했다. 내 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1등 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는 흑룡담에서 1등 대사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주백통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듣고 있다가 그제야 자신의 아기가 정말 태어났다는 걸 믿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주백통은 멍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다. 영고가 수십 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예정이 되살아났다. 그러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 모습을 보자 양과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형님, 제가 아면소 혼장의 모든 장법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과는 주백통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려고 아면소 혼장을 하나하나 시연해 보였다. 양과는 입으로 구결의 핵심을 말하면서 17가지 장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연해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절초만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양과는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해 주었으나 주백통이 깨닫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15년 전 아내와 헤어졌을 때 저는 그리움에 사무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심정을 담아 이 절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배님께서는 거칠 것 없이 평생 즐겁게 살아오신 분이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아우가 그 예쁜 부인과 헤어졌다고? 왜 헤어졌는데? 양과는 소용녀가 곽부의 독개에 걸려 치명상을 입은 일은 말하지 않고 그저 간략하게 독을 맞았지만 그걸 치유하지 못해 남의 신리를 찾아갔고 그 때문에 16년이 지나야 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옆에서 양과의 말을 듣고 있던 곽양은 자신도 모르게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양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오빠 하늘이 도와주셔서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양과는 소용녀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구나. 양과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백통에게 예를 올렸다. 형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곤 곽양과 함께 돌아섰다. 곽양은 몇 걸음 옮기다가 주백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배님, 저희 오빠가 부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영고도 그렇게 선배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나주지 않다니 너무 잔인하세요. 곽양은 몇 번이나 돌아보며 주백통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산모퉁이를 돌 때까지도 주백통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곽양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입을 열었다. 큰오빠, 세상에는 슬픈 일이 참 많네요. 그때 뒤에서 주백통의 외침이 들렸다. 아우, 잠시만 기다리게. 그 소리에 양과는 반색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과연 주백통이 바람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우, 어서 나를 영고에게 데려다 주게.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영고 선배님이 어르신을 얼마나 애태우며 그리워하시는데요. 주백통이 말했다. 아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리더군. 지금 보러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가서 영고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말에 양과와 곽양은 너무나 기뻤다. 일행은 다음 날 정오 무렵 흑룡담에 도착했다. 영고와 1등 대사는 양과가 정말 주백통을 데려오자 너무나 놀랐다. 영고는 마음이 두근거려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주백통은 영고에게 다가가 죽은 아이에 대해 물었다. 그 물음에 답하던 영고는 주백통을 만난 기쁨과 아이를 잃은 슬픔이 교차해 그만 목 놓아 통곡했다. 주백통은 그런 영고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다. 그때 1등 대사가 땅에 누워있는 자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당신 아이를 죽인 사람이오. 일장에 내리쳐 죽여주시오. 주백통이 말했다. 영고, 당신이 하게나. 영고는 자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인다고 10수년 전에 죽은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지난날의 잘못을 탓해 뭐 하겠어요? 모두 잊어버리겠습니다. 그 말에 주백통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오. 단왕이야. 내가 당신 첩을 훔쳤다고 내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으니 우린 비긴 셈이오. 이제 과거지사는 더 이상 따지지 맙시다. 자은은 위독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고와 주백통이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옛일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왔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등 대사에게 말했다. 사부님, 부디 득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양과에게 말했다. 참으로 고맙네. 그 말을 끝으로 자은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1등 대사는 불경을 외우며 합장했다. 자은, 자네와 나는 사부와 제자 사이였으나 실은 아주 좋은 친구였네. 30여 년 동안 함께 지내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수없이 겪었지. 오늘 자네가 극락왕생을 하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지만 이 슬픈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네. 그는 불경을 읊은 후 자은을 묻어주었다. 한때 철장공과 빠른 경공으로 강호를 휩쓸었던 절대 고수의 마지막이었다. 주백통과 영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어색해했다.
영고는 품에서 여우 2마리를 꺼냈다. 양공자, 큰 은혜를 입었소. 이 늙은이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려. 가지고 가시오. 양과는 그중 1마리를 받아들었다. 1마리만 주셔도 온정을 베푸시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1등 대사가 말했다. 양현질, 2마리를 다 가져가게. 동물이라고 해도 목숨을 해쳐서는 안 되네. 여우의 다리를 살짝 베어 피를 짜낸 후 매일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시면 아무리 큰 내상이라도 치유될 것이네. 그 말에 양과와 영고는 함께 기뻐하며 말했다. 여우가 살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양과는 여우를 받아든 후 1등 대사와 주백통 그리고 영고에게 작별을 고했다. 내상이 치료되거든 여우를 놓아주게. 그러면 알아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렇게 양과와 곽양은 작별의 예를 올리고 만수산장으로 향했다. 사시 형제는 양과가 구미 영호를 2마리씩이나 얻어온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곧 여우의 다리를 베어 피를 받았다. 양과도 옆으로 가서 사숙강의 내공 운행을 도와주었다. 사시 형제와 서산 일굴기는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양과가 살려준 것이니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르며 서로 도울 것이라 다짐했다. 그날 밤 만수산장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양과는 상석에 추대받아 앉았다. 모두들 기쁜 얼굴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떠들어대는데 곽양은 웬일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곽양은 이제 곧 양과와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돌연 숲 밖에서 원숭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소리에 사시 형제의 얼굴빛이 조금 굳어졌다. 사소첩이 일어서며 양과에게 읍을 했다. 제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적이 당도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곳에는 고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겁날 게 없었다. 살신기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럴 때 곽도왕자가 와주었으면 좋겠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소첩이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시오. 누구기에 다짜고짜 이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오. 뒤이어 한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머리 큰 난쟁이가 있지요? 내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곽양은 언니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기쁜 나머지 막 대답하려던 순간 양과의 눈이 번득이는 걸 보았다. 어쩐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곽양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언니를 소리내어 부르려던 걸 꾹 참았다. 사소첩이 외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 여자가 참 무례하군. 어찌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사소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키라는 곽부의 호통 소리와 함께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부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사소첩이 끝내 그 앞을 막고 나선 모양이었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곽부와 헤어진 후로 10년 넘게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생각지도 못한 때에 곽부 목소리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소첩이 곽부를 멀리 유인하는 듯했다. 대두기가 일어섰다. 나를 찾아온 모양이니 내가 나가봐야겠소. 그가 밖으로 나가자 사계강과 번희롱도 뒤를 따랐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곽양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큰오빠, 언니가 왔으니 그만 가야겠어요. 곽양의 말에 양과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언니, 지금 언니라고 했니? 그 물음에 곽양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신조대엽이 보고 싶어서 억지로 따라온 거예요. 뵙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고개를 숙인 채 뛰어나갔다. 양과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술잔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저 아이가 그때 그 아기였구나. 벌써 저렇게 자라다니. 양과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곽양이 뛰어나간 방향으로 바람처럼 달려갔다. 곽양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막 사라지던 중이었다. 양과는 한달음에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다. 잠시만 기다려. 나를 찾아왔다면 무슨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니냐?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 말해봐라. 곽양은 양과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할 말은 없어요. 그저 신조대엽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마침 기회가 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연애가 끝나면 오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했어요. 곽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니 양과도 가슴이 저려왔다. 순간 수십 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다. 곽양이 태어나던 날 양과는 곽양을 품에 안은 채 금융국사, 이막수 등과 여러 차례 사투를 벌였다. 그리고 표범의 젖을 먹여가며 곽양을 돌봤고 고묘로 데려가 한동안 키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렇게 어엿한 소녀로 자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잠시 후 곽양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큰오빠, 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부인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보내 양양으로도 소식을 전해주세요. 저도 함께 기뻐해드릴게요. 그 말에 양과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서도 이렇듯 곽부와 성격이 다르다니. 큰오빠, 나중에 부인을 만나시면 양양에 꼭 놀러오세요. 우리 아빠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와 오빠 부부는 모두 영웅오거리시니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런데 우리가 만난 얘기는 언니에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말거라. 곽양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라 의문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언니가 유독 신조엽을 깔보는 말을 한 기억이 났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곡절이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이 갔으나 곽양은 더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양과는 곽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16년 전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바라보자 부끄러웠는지 곽양은 고개를 숙였다. 양과는 갑자기 16년 전 그의 품 안에 있던 곽양이 지금의 그녀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다. 16년 전처럼 그녀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널 도와주고 싶구나. 너희 부모님은 천하의 영웅이시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시니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날 찾을 필요는 없을 거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니 혹시라도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 내게 알리거라. 그러면 내가 힘껏 도와주마. 곽양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래도 기쁜 표정이 역력했다. 큰오빠,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사람들 앞에서 항상 곽대엽과 황방주의 딸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서 조금 창피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명망이 높아도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조엽이 우리 오빠라고 말할 거예요. 언니는 신조엽을 오빠라고 부르지 못할 테니까요. 언니가 나 같은 사람을 거들 떠나보겠어? 언니를 알아요? 곽양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지만 양과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손가락을 구부려가며 셈을 하고 있었다. 올해 16살이지. 생일은 9월 24일이고. 그렇지. 그 말에 곽양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는 양양에서 태어나 이름을 양이라고 지은 거야. 그렇지. 양과는 대답은 하지 않고 짓궂게 묻기만 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 절 모르는 척 하셨군요. 제가 태어나던 날 절 안아보신 적 있으시죠? 양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6년 전 9월 24일이었지. 양양성에서 금융국사와 맞설 때 용이가 아기를 안고. 곽양은 양과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러나 숲을 너머에서 병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자 퍼뜩 정신이 들었다. 혹시라도 언니가 자기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되었다. 큰오빠, 저 정말 가야겠어요. 불더미 속에서 나왔지.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6년 전이라니 참 빠르기도 하구나. 양과는 여전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 그래, 가야지. 올해 네 생일이 되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빈다고 했지? 그는 곽양이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빌 때 자신과 소용녀가 만나도록 빌어주겠다고 한 말을 떠올리고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러고는 뚜껑을 열어 소용녀가 평소에 사용하던 금침 3개를 꺼내 곽양에게 건네주었다. 양아, 이 금침 3개를 줄 테니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이 금침을 보여주거라. 만일 직접 날 만날 수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 금침을 주면서 부탁하거라. 그러면 내 반드시 그 부탁을 들어주마. 정말 고마워요. 곽양은 감사의 빛이 가득한 눈으로 금침을 받아들었다.
그럼 큰오빠, 지금 내가 3가지 청을 해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줘야지. 그 말에 곽양은 받아들었던 금침 중 하나를 돌려주면서 두 눈을 반짝거렸다. 첫 번째 부탁인데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양과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그건 너무 쉬운 일이구나. 나는 그저 전에 알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 정도 부탁으로 금침 하나를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곽양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오빠를 알아보겠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양과가 웃으며 왼팔을 들어 가면을 벗었다. 음산하고 흉측하게 생긴 가면 뒤에 숨은 모습을 보고 곽양은 순간 넋을 잃었다. 수려한 얼굴에 눈썹은 진했고 눈은 호수처럼 깊고 우수가 깃들어 있었다. 다만 얼굴빛이 조금 창백하고 초췌해 보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찬찬히 바라보자 양과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곽양은 속삭이듯 대답했다. 이렇게 잘생겼을 줄은 몰랐네. 곽양은 내심 감탄하며 다시 금침 하나를 양과에게 내밀었다.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그 말에 양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다. 몇 년 지난 후에 부탁해도 늦지 않아요, 아가씨. 이런 장난 같은 부탁에 쓰기에 아깝지 않니? 양과가 금침을 받으려 하지 않자 곽양은 억지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난 아니에요. 난 지금 무척 진지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정말 정색하고 말했다. 제 두 번째 부탁은요. 올해 9월 24일 제 생일날에 양양에 와주시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은 오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부탁보다는 어렵긴 했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부탁이었다. 양과는 그만 웃고 말았다. 그러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지만 나는 너만 만날 것이다. 너희 부모님과 언니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야 큰오빠 마음이죠. 곽양은 시원스레 대답하면서 너무나 좋아했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띤 그녀가 세 번째 금침을 꺼내 들었다. 양과는 세 번째 금침마저 꺼내 들자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결코 쉽게 제시한 배려가 아니거늘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장난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곽양의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웃으며 말했다. 세 번째 부탁은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언니를 부르며 숲속으로 뛰어갔다. 곽양이 변기 소리가 울리고 있는 쪽으로 서둘러 가보니 곽부가 사소첩, 대두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옆에서는 번희롱과 사계강이 각자 변기를 매만지며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내가 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친구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때 곽부는 사소첩과 대두기의 협공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 한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차에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양아, 빨리 와. 한편 사소첩은 곽양이 양과를 큰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이제 또 곽부에게 언니라고 하니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손을 멈췄다. 혹시 저 여자가 신조 대엽의 부인이나 누이인가? 사소첩은 이미 뻗었던 팔을 어정쩡하게 내리며 얼른 뒤로 물러섰다. 곽부는 상대가 물러나는 걸 보았지만 아직 분이 덜 풀린 터라 장검을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장검을 내질러 사소첩의 가슴을 찔렀다. 그걸 보고 놀란 대두기가 서둘러 사소첩에게 달려갔다. 물러나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독수를 쓴단 말인가? 그러나 곽부의 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커다란 타원을 그리며 대두기의 어깨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자 득이양양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나에게 덤비면 이 꼴이 된다. 곽양이 발을 구르며 곽부 앞을 막았다. 언니, 모두 친구라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누가 친구라는 것이냐? 누가 너더러 이런 무례배들을 사귀랬어? 사소첩의 부상은 상당히 심각했다. 그는 몸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곽양은 얼른 사소첩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혀 부축했다. 사오숙, 사오숙. 괜찮으세요? 사소첩의 상처 사이로 붉은 피가 솟아나 곽양의 옷을 물들였다. 곽양은 얼른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염했다.
곽부는 검을 들고 옆에 서서 연신 동생을 재촉했다. 어서 가자, 어서. 돌아가면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거야. 넌 크게 혼이 좀 나야 해. 나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릴 거야. 언니가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 사소첩은 얼굴이 온통 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곽양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죽을 정도는 아니니깐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사계강은 청동절을 든 채 몰지각한 곽부와 싸워야 할지 아니면 곽양과 함께 동생의 부상을 돌봐줘야 할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포효하듯 괴성을 질렀다. 그러자 곽부가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맞은편에서 호랑이 2마리가 다가왔다. 곽부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 몸을 돌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쪽에서도 사자 2마리가 다가왔고 오른쪽에서는 표범 4마리가 다가왔다. 흩어져 있던 맹수들이 사계강의 괴성을 듣고 잠깐 사이에 다가와 곽부를 에워싼 것이다. 곽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때 숲을 속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신조엽께서 2 낭자를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저 몰지각한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주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사계강이 휘파람을 불자 맹수들은 곧 숲을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곽양은 사소첩을 부축하고 울먹이며 말했다. 사오숙, 언니를 대신해 사과드려요. 사소첩은 부상의 고통이 극심해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신조엽을 생각한다면야 언니가 날 죽여도 괜찮아요. 상처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때 곽부가 가자며 곽양의 팔을 잡아챘다. 그러곤 곽양을 끌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2 사람이 멀어질 때쯤 사시 형제들과 서산 일굴기가 여기저기서 달려나왔다. 그들은 우선 사소첩과 대두기의 부상을 살폈다. 모두들 입이 툭 튀어나와 곽부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어찌 저리 성격이 잔인무도하단 말인가? 사중맹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2촌만 더 들어갔다면 오제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사계강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투덜댔다. 작은 낭자는 참 좋은데 언니라는 사람은 저렇게 아나무인이라니. 분명 오제가 양보하고 물러나는 걸 봤으면서도 칼을 휘둘러 오제를 죽이려 하다니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가. 번희롱이 말했다. 그런데 신조엽은 왜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신 걸까요? 대두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풍능 나루터에서도 그 여자가 신조엽을 헐뜯더군요. 신조엽도 그 여자를 두둔할 리가 없는 듯한데 우리 어서 신조엽에게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봅시다. 그때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양과였다. 다행히 사오영의 부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군요. 그 여자는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입니다. 내 오른팔도 그 여자가 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